안녕하세요. 2016년 구급 우정서기보 시험에 관련돼서 우편 및 금융상식을 가게하게 된 왕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편 및 금융상식은 2012년도, 2014년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때 고시학원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우편 및 금융상식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게 된다면 90점 이상은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획득할 걸 예상합니다. 우편 및 금융상식에서 여러분들이 100점 만점을 맞더라도 또 과락이 여러분들이 컴퓨터 일반 쪽에서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컴퓨터 일반은 최소한 과락을 면하고 50점대 이상을 획득을 목표로 하신다면 아마 무난하게 우정서기보에 합격하실 겁니다. 우정서기보의 평균 합격 점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10급 기능직에서 9급으로 바뀌면서 인기가 많아지면서 커트라인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아마 주위에서 과거의 커트라인보다는 최소한 5점 정도는 업시켜서 75, 6점에서 75점, 또 지방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78점 정도에서 합격률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2016년 시험에서는 약 80점대가 넘을 걸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급에 비해서 과목이 적고요. 또 근무 조건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우정서기보 되겠습니다. 또 금융기관이잖아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편 및 금융상식과 관련돼서는 제가 강의할 과목은 우편 및 금융상식인데요. 우편 및 금융상식은 우정청에서 시험 범위가 제공됩니다. 시험 범위가 제공됨으로써 시험 범위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교재라고 저희들이 있는데 교재가 구입하시기가 불편하신 우리 수험생들은 우정청에 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편집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은 저희 카페라든가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우편 및 금융상식에 지금까지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또 과거에 90점 이상 만점까지 합격시켰던 그런 친구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온 결과 가장 좋은 학습법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과학입니다. 1단계는 여러분들하고 기본 강의를 할 것입니다. 이 기본서가 우정청에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정청 내용대로 할 것입니다. 물론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이 기본서 강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게 기본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법으로 따진다면 헌법과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헌법은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헌법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낮게 맞으면 다른 과목에 영향을 주죠. 일단은 기본서에 충실하는 기본 문장, 문구 하나하나까지 여러분들하고 꼼꼼히 읽어보는 이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다 보니까 생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체계를 잡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하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여러분들하고 왜 해야 되냐면 기출문제는 시험 성격을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등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과목마다 특징이 있는데 우편 및 금융상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출문제가 2008년, 10년, 12년, 14년 이렇게 척척 쌓이면서 물론 예전에 10급 기능직 비슷하게 했으니까요. 척척 쌓이면서 시험의 트렌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여러분들하고 꼼꼼하게 물론 교재를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비슷하게 출제가 되니까 이쪽은 좀 더 신경 써서 여러분들하고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자랑하는, 저희 학원에서 자랑하는, 저희 카페, 제 사이트에서 자랑하는 실시간 모의고사입니다. 실시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한테 파일 형태로 제공될 겁니다. 그래서 파일 형태로 제공되어서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풀게 되면 점수가 나오고요. 다시 한번 풀기, 다시 풀기도 가능합니다. 다시 풀기가 되면 초기화가 돼서 또 풀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기존에 모의고사들은 한번 풀고 나면 재응시가 불가능한 게 대부분인데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직접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모바일이었든 PC가 되었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언제든지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그래서 짜투리 시간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만점 맞을 때까지 모의고사를 20개 보는데 17개 맞았다면 다시 풀어서 20개까지 맞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무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모의고사에 대한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까 합니다. 부족했던 부분들 동영상으로 모의고사 문제에 틀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런 작업을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최종 모의고사, 최종 실시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하고 시험 보기 2달 전부터 거의 매일 치러질까 합니다. 이 과정을 겪게 되면 여러분들은 우편 및 금융상식은 거의 100점 나옵니다. 100점 나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느 과정이 가장 지겹냐면 이 과정이 가장 지겹습니다. 우편 및 금융상식은 뭐 특별한 뭐 서스펙트한 핫한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대부분 아는 내용들이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금융을 전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뭐 대부분 아는 내용들입니다. 지난번에 시험 중에서 2014년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역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시험 보험 쪽에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강조를 했었죠. 모럴 해저드와 관련돼서 역선택은 주의하자. 그때 나와서 출제를 했었죠. 근데 대부분의 그 당시에 온라인 사이트에 보면 역선택이 뭐냐고 이렇게 많이 질문들이 올라왔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평상시에 금융 쪽에 관심 계셨던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면 우편 및 금융상식에서 어려운 것은 상품입니다. 우체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꼼꼼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한두 문제 출제하니까요. 이것은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우체국에 직접 가서 제가 가져와서 카탈로그를 가져와서 상품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프라인 수강생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드려 있는데요. 틈틈이 보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분별력이 생깁니다. 다른 것은 모의고사나 이렇게 하면 거의 생기지 않으니까요. 자, 이런 5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하고 만점을 목표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격을 목표로 하는 강의 되겠습니다. 강의는 무조건 합격해야 됩니다. 합격하지 않는 강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단과 목적이 비록 어떤 과정을 거칠지라도 목표는 합격해야 됩니다. 합격을 위주로 하는 강의로 이루어질까 합니다. 자, 먼저 우편 사업 청문입니다. 저희는 2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편 부분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금융상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우편 쪽은 또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통상적으로는 여기서 5문제, 4문제 엇비슷하게 출제합니다. 엇비슷하게 출제하고요. 이 금융상식 쪽에서는 우체국과 관련된 상품, 그 다음에 보험, 또 은행, 이렇게 증권도 있죠? 네. 이런 문제인데 대개 이쪽에서 5문제에서 6문제, 여기서 한 2-3문제, 1문제 이렇게 구성해서 9개, 9개, 9문제, 9문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구성하는데 이 우체국과 관련돼서는 어려운 것이 우체국 상품을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게 어렵다 이겁니다. 우체국 상품.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결국은 은행 상품도 취급하고 보험 상품도 취급하고요. 이제는 증권 상품도 취급하기 때문에
치고하기 때문에 폭넓은 상품 공부가 조금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카다라고 주위에 우체국 계시면 우체국 있으면 틈틈이 찾아가서 카다라고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나로 차려서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문제는 평상시에 준비하지 않으면 저희 강의에서는 분명히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편사업 총론입니다. 우편사업 총론. 먼저 보시면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징이 있죠? 우편의 의의 및 특징. 우편의 의의. 우편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신수단의 하나이다. 우편이라는 것은, 우편의 의의는, 우편이라는 것은 통신수단이라는 것이 혹시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통신수단. 여러분들은 혹시 인터넷 세대이기 때문에 우편이 통신수단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통신수단 하면 핸드폰을 주로 스마트폰 이걸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불과 20년 전에는 대부분의 통신은 우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즘은 우편 여러분 잘 안 쓰시죠? 우편. 그래서 우표 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시죠?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편 요금? 시험 문제였습니다. 우표 요금이 얼마인가? 황당무계합니까? 우편 요금 요즘 올라서 300원입니다. 일반 우표 300원. 외우셔야 됩니다. 모르겠으면 외워야죠 뭐. 그래서 외우지 않으시려면 우체국을 가셔서 여러분들 한번 직접 편지를 한번 보내보세요. 손편지로. 정성 가져가는 손편지로 한번 보내보시면 아시겠죠. 통신수단의 하나이다. 오늘날 우편은 개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정보 전달과 의사소통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 전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소통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느낌이 잘 안 오죠? 우편이 어떻게 정보 전달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요즘은 온라인 세대니까요. 소통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우편이라는 거 좀 정리하시고요. 우편은 서신 등 의사 전달물 및 통화와 기타의 물건을 송달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서신 등, 그다음에 방금 말했던 의사 전달물이죠. 송달, 의사 전달물. 이 의사 전달물을 뭐 한다고 했죠? 방금 송달한다는 거죠. 송달. 이건 송달은 시험에 출제한 걸 없습니다. 송달은 거의 출제를 할 걸 예상합니다. 송달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송달은 상대방한테 보내주는 걸 송달이라고 그러는데 이 송달이 왜 중요하냐면 민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법에서 송달의 원칙, 도달주의냐 발신주의를 채택하는지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 송달은 중요합니다. 출제 확률 1번 되겠네요. 출제 확률은 50%는 되겠습니다. 송달, 상대방한테 보내주는 이런 것들을 송달이라고 합니다. 송달에서 우편은 격지자 간의 의사를 전달하는 격지자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래서 격지자주의를 채택하느냐, 발신주의를 채택하느냐, 송달에서 두 가지 채택하고 있는데 격지주의와 발신주의와 격지주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일단 하시고요. 우편은 격지자 간의 의사를 전달하는, 격지간이 뭐겠습니까? 뭘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 떨어져 있는 것을 격지자간이다. 여러분들은 전 떨어져 있습니까? 심령적으로는 같이 있습니까? 떨어져 있는 것을 격지자간이라고 하고요. 의사 전달의 송달을 그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제 좁은 의미의 우편이죠. 좁은 의미의 우편과 광의의 우편, 넓은 의미, 광의의 의미의 우편이 나눠지네요. 좁은 의미의 우편은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송달 이것을 우리가 좁은 우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우편은 서신 등 의사 전달물 및 기타의 물건을 송달하는
업무를 말한다. 송달까지 포함하는 것이 우리가 넓은 의미의 우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떤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다. 이 정도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신하고 의사전달문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좁은 의미고요. 그 다음에 기타의 물건까지 서신, 방금 이것만 하는 것은 좁은 의미, 플러스 기타까지 하는 것은 광의 의미, 넓은 의미의 우편으로 우리가 취급하고 있다 이거죠. 우편은 일종의 영역으로 경제제 중 무형재화에 속한다. 무형재화라는 건 기억해야 되겠죠? 무형과 무형이 있으니까요. 초창기에 시험 숙제에도 문제인데요. 지금 이렇게 안 나오겠죠? 우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무형재화다. 무형재화다. 따라서 우편 영역은 사용가치를 가진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편은 무형가치로서 사용가치다 이거죠. 사용가치.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하겠습니까? 사용가치의 반대가 뭐가 있습니까? 사용가치. 사용가치가 뭐겠습니까? 제가 분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분필을 사용하면서 제가 얻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사용가치의 반대는 교환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출제한다면 사용가치의 반대말인 교환가치를 언급하면서 이 문장을 틀리게 하겠네. 그래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밑줄 쳐놓기 바랍니다. 사용가치 밑줄 치고요. 옆에다가 교환가치하고 X표 이렇게 칩니다. 이건 출제될 만한 문제입니다. 출제될 만한 기본. 의에서 출제한다면 아마 이 문장을 객관으로 한 확률이 가장 높아집니다. 다른 것은 특별하게 오답으로 정리할 게 없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편의 의의는 무형재화라는 것. 무형재화라는 것. 무형재화라는 건 아시겠죠? 무형재화이면서 그다음에 사용가치다. 우편 영무에 대한 대가로서 우편 요금이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재화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재화의 가치도 있는 거죠. 무형가치, 재화, 돈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돈이 될 수 있다. 재화가치다. 자, 아무튼 이것만 좀 주의하면 이쪽은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편 사업의 특성은 08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기출문제인데요. 08년에 출제가 됐는데, 자, 우편 사업의 특성은, 우편 사업의 특성. 두 번째, 우편 사업 특성. 우편은 누가 운영합니까? 우편 특성. 누가 운영하죠? 운영 주체. 제가 하나요? 여러분이 하시나요? 여러분 우편 운영하십니까? 우체국 있어요? 아니죠. 우편은 누가 운영합니까? 공공재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합니다. 우편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걸 주의합니다. 공공재 성격이.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는 전문 집단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만 우체국에서 이익도 취득하죠. 약간은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이 혼재되는 이런 성격인데요. 우편 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개입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국가에는 우리가 법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운영을 할 때는 국가에서 법을 제정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원칙인 법은 헌법이 있죠? 헌법. 그다음에 여러분들 살인죄라든가 또 사기죄라든가 또 기타 배임죄라든가 이런 건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형법에 있죠. 형법은 우리가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이 형법은 공법인데 공법을 지키지 않으면 교도소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 다시 한번. 공법은 공공에 관련된 법률이 공법이라고 해요. 누구나 지켜야 됩니다. 누구나 지켜야 하면 사회가 혼란스럽죠.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주위에? 아닌가요? 높은 사람들. 그래서 공법은 누구나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쉽게 하는 교도소 간다. 공법. 그래서 공짜 방법으로 간다. 공짜봐. 있죠? 성질나죠? 네. 공짜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공짜밥이라니. 어린이들이 밥을 가지고. 그래서
공법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개인 간의 법, 개인들이 지켜야 할 법. 그래서 개인끼리는 서로 안 지켜도 되죠. 교도소는 안 갑니다. 그래서 공법은 형법이 대표적이고요. 이 공법의 반대를 하는 말이 사법이라고 했습니다. 개인 간의 법이다 이거죠. 개인 간의 법. 사사법, 개인 간의 법, 사법.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민법이 되겠습니다. 민법. 그래서 민법을 시키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들이 교도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어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교도소 가는 거죠? 그래서 공법인데 우편은 무슨 특성이 있느냐? 공법이냐 사법이냐 이겁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공법인 것 같지만 우리는 우편은 사법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에 관련된 법을 여러분들이 어겼다 해서 교도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규격본트 사용하라고 했는데 규격본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자친구한테 고민형 보내줘야 됩니다.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고민형 받아야 됩니다. 그 규격본트에 없다. 그걸 보내왔어요.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도소 갑니까? 규격본트 어겼다 해서 규격본트 이런 시험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것은 공법상 관계가 아니라 사법상 관계입니다. 개인 간에 내가 우편물을 상대방한테 줬을 때 그 우편물을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분한테 갖다 줘라. 사법상 계약 관계의 일종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국가 기업에 의한 사업이다. 국가 기업은 사회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허가받은 자가 비권력적 수단에 의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비권력적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적이지 않다. 권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검찰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검찰, 경찰. 국가기업은 정부, 직영, 공사, 주식영사가 형태. 우편 사업은 정부, 직영 형태로 운영되는 국가기업이며 구성원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고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하시면 무슨 시험이라고 합니까? 부부, 우정, 사기모라고 하잖아요. 공무원이니까 여러분한테는 합격하시면 이런 명칭이 붙을 거고요. 구성원은 국가공무원이다. 우리나라의 우편 사업은 이용 조건을 우편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국가 기업에 비해 경영상 제약이 강하다.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산간 벽지, 지리산 꼭대기 있는 분한테도 우편물을 배달해야 돼. 만약 그걸 민간 기업에 맡기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섬에, 나라도에도 여러분이 우편물을 배달해 줘야 됩니다. 개인이라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국가니까 하는 겁니다.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거. 그래서 손실 감수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국가에서 손실 보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우편 사업의 회계 제도는 독립재산제를 채택하여 일반 회계와 분리된 특별 회계를 쓰고 있다. 자, 특별 회계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야 되겠네요. 특별 회계를 쓰고 있다는 거. 손실이 발생해도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우편사업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이유는 경영성과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고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보유하여 경영 합리성과 사업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다. 우편사업은 펄링 크리크의 산업분리에 의한 3차 산업을 속한다는 거. 3차 산업이래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한테 왠지 생소합니까? 초등학교 때 많이 들으셨죠? 초등학교 이후에 오랜만에 들어보니 1차는 농업 말하죠? 2차는 공업, 생산, 제조, 3차는 서비스업이죠. 그러니까 우편은 서비스업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 이제 4차 서비스 산업에 대한민국이 올인하고 있죠. 4차까지 왔죠.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업 성격 때문에 인건비는 사업 경영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채용합니다. 그래서 2년간에 한 번씩 하나요. 우편의 이용 관계입니다. 이 우편의 이용 관계는 방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2008년도에 기출문제입니다. 우편 이용 관계는 이용자가 우편 서비스를 제공으로 마련된 일정 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이고요. 우편 이용 관계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 관계이다. 이 사법상 동그라미 펴놓고요. 자, 시험 문제 푸는 여러 문제 하나 모르겠습니까? 문제 풀다 보면 반대되는 개념 있죠? 둘 중에 하나. 공법 아니면 뭘까요? 사법. 공법 아니면 사법. 아까 같은 사용가치 아니면 교환가치. 그런데 사용가치하고 교환가치가 모르면 그냥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하시면 사용가치 대신에 다음 주 시험 문제는 반드시 이런 주관식 없죠.
주어식이 없습니다. 주어식이 없다 보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구성됩니까? 맞는 거 아니면 틀린 거 찾습니다. 맞는 거 아니면 틀린 거 찾으려면 맞은 문장을 틀린 문장을 해놓으면 서로 반대되는 개념, 완벽하게 반대되는 개념을 해야 여러분이 문제가 없죠. 오답으로서. 또 하나 숫자. 그래서 숫자가 중에서 시험에 출제하는 게 아니라 출제하기가 좋아서 출제하는 겁니다. 숫자가 출제하면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우편 이용 관계 법적 성질은 사법상 이야기다 밑줄 치고요. 우리 우편 사업의 경영 주체가 국가이면 사업 자체 성격의 공익성을 띠고 있으므로 권력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우편 이용자와 우편 관서 상호 간의 우편물 송달 계약이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통설은 사법상 계약 관계를 보고 있다. 뒷문장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개념에 따라가는 그냥 큼지막하게 사법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우편 이용 관계자입니다. 우편 이용 관계는 제3자를 위한 우편 간서와 발송인과의 계약이므로 우편 간서 발송인 외에 수취인이 우편 이용 관계자가 된다 그랬는데요. 자, 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첫 번째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입사하고자 하는 우체국 있어야 되겠죠. 우체국 있어야 되고 우편물을 들고 가는 누가 있어야 될까? 발송인 있어야 되죠. 발송인. 우편물 우표 붙여가지고 300원짜리입니다. 혹시 합니까? 내년 이거 시험에 나올지 300원이. 되게 잘 안 가르쳐요. 제 강의 들어오는 다른 분들. 감각하죠? 300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300원짜리로 딱 붙여서 어떻게 붙여야 되는 우표는 침으로 붙이는 게 제일 좋죠. 그래요? 죄송합니다. 붙여갖고 침으로 붙이는 게 정성스럽잖아요. 정이 붙어 있잖아요. 300원짜리 딱 붙여서 여러분한테 위에는 발송이 보내는 사람 좀 쓰고요. 우체국에 있다 보면 어느 쪽에다가 발송인을 써야 될지 반대로 써주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한테 보내갖고 자기가 받는. 여기는 받는 사람, 이 받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래서 발송인이 우체국에 갖다 주면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이라면 부산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애인한테 서류를 편지를 보낸다면 부산에 있는 여러분의 제3자가 되겠죠? 두 사람 당사자가 될 것이고요. 제3자 우체국 어디 우체국 해야 돼? 우리가 또 폼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광화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광화문 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화문 우체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광화문 우체국 하면 광화문 하면 왠지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광화문 광장?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우체국에서 이찬 신님의 우체국에서 시도 있잖아요. 우체국 창밖에서 바라보면 한 통의 편지를 쓴다는. 자, 여기서 여기로 제3자 이 사람과 수취인 받는 사람 수취인이라고. 제3자를 위한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계약이므로 우편관서 발송인이 수취인이 이용 관계자가 되겠고요. 이용 관계자는 세 사람이 되겠네요. 이용하는 관계자 우편 이용 관계자 발송인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체국 광화문 우체국 그 다음에 수취인 여러분이 받으실 분 제3자 이렇게 이용 관계자가 되겠습니다. 우편관서의 우편물 송달 의무, 요금 증수권, 발송인의 송달 요구권, 수취인의 우편물 수취권과 같은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요. 우편물이 이제 우편관서라고 하죠. 우편관서는 이제 송달 의무가 있죠. 우편관서는 의무네요. 그래서 이랑한테 받았던 A란 우편을 반드시 발송해야 돼요. 의무입니다. 의무하고 권리는 달라요.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해줘야 되겠죠. 권리는 내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체국이 우편물을 발송할 권리가 있으면 권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리 행사 안 하면 되잖아요. 권리 행사의 가장 대표고 여러분들 복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당첨금을 안 찾아가도 되죠? 안 찾아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특별하게 법적 제재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국방 의무라고 하잖아요. 국방 권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군대에 가야 될 의무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는. 군대 가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체국에서는 당연히 의무다 하지 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 때 그렇게 취재하지 않을 겁니다. 우체국에 써 있다가 너무 확실하잖아요. 송달 권리라고는 안 할 겁니다. 의무입니다.
요금 징수권. 한 돈 받았죠? 우체국에서. 우편관서에서는 우체국 우편관서라는 게 얼마 받았습니까? 방금? 300원 받았잖아요. 300원 받았죠. 그 다음에 발송인의 송달 요구권. 이 발송인한테는 돈을 보내고 했기 때문에 요구권이 생기는 거죠. 요구해달라.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수취인의 우편물 수취권.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는, 이걸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생겼고요.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좀 이해하셨습니까? 권리와 의무? 권리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수치 안 해도 되겠다 이거죠. 수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가. 그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졌네요. 싸웠어요. 안 받겠다. 다시 보내야죠. 그래서 다시 와서. 그 다음에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입니다. 이거는 주의할 필요 있습니다. 성립 시기. 계약의 성립 시기는 민법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의 성립 시기를 언제로 볼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우체국 가서 우체국에서 300원을 침을 밑에서 이렇게 붙이는 순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창구에 계신 분한테 여러분의 편지를 줬을 때 할 것인지, 그분이 오후 6시가 넘었을 때 할지, 이것을 정해보자 이겁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한 때를 계약의 성립 시기로 묻다 미쳤습니다. 투입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길거리에 우체통이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들 양식에 맞게, 적법하게 양식에 맞게 여러분들이 요건을 구비해서 우체통에 넣는 순간, 이렇게 퐁당 넣는 순간 이미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계약이 성립된 걸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체국에서는 그걸 수거해서 여러분한테 발송해야 돼요. 이런 의무가 우체국에는 생기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걸 바꾼다면 이렇게 추측하겠죠. 우체국에 수거해서 이런 표현 나올 겁니다. 우체국이 우편 집배물을, 우체통에 있는 우편물을 수거해서 이렇게 우체관서에 도달했을 때 계약의 성립 시기다. 이런 표현 쓰면 틀린 편이고요. 아무튼간에 우체통은 여러분한테 암묵적으로 상대방과 나의 계약의 장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가 재미없나요? 더 빨리 할까요? 방문 접수나 예금적인 집배원 접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수용증을 교부할 때가 계약 성립 시기가 된다. 밑줄 칩니다. 수용증 교부, 수용증, 우체통에 계약의 성립 시기, 계약 성립 시기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체통 투입 시기. 두 번째는 방문 하시죠? 우리 택배원께서 방문하셔서 여러분들하고 그 택배원이 우체국에 갈 때가, 도달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받았습니다. 여기 방문하는 게 택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택배는 계약의 성립 시기는 택배 하신 분한테 요금을 건넸을 때 그 순간 성립된다. 방문 시에는 교부할 때 영수증 교부 시에 계약의 성립 시기다. 이 계약의 성립 시기는 주의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올해는 다음에 축제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법률관계입니다. 경영주체 보시면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밑줄 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아마 축제 타이밍에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우체국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니까 누가 생각나죠? 네, 이분이 대통령으로 되면서 바뀐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시험을 안 봤잖아요. 2014년대는 출제의 범위에서 아마 이게 좀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출제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밑줄 칩니다. 이걸 바꿔놔요. 미창조라고 할까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여기다가 교통부 장관, 또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교원 장관 이렇게 바꿔놨겠죠. 문제 만들어내면. 관장이라 하면 관리와 장악을 하는 경영지체와 소유지체를 말하고요. 우편사업을 국가에서 경영하는 이유는 우편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취급의 안정성, 신속성, 정확성, 통일성 및 공정성과 가격의 저렴성 및 시설의 보급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되겠고요. 다음에 서신송달 독점권 밑줄 칩니다. 서신송달 독점권. 서신송달 독점권. 자, 끊어보죠. 편지는 송달하는 사람이 독점한다 이겁니다. 독점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국가에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체국을 만들어서 서신을 배달할 수는 없습니다.
쥐할 때 서신입니다. 서신. 편지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택배라고 하면 안 돼요. 택배는 지금 독점이 아니죠. 택배 많지 않습니까? 택배회사, 헬로 택배, 국민 택배, 현대 택배, CG 택배 많죠? 그러니까 헷갈려요. 이거 모의고사 쳐보면 또 틀려요. 이거. 틀려라고 넣어놓으면 여기다가 택배 송달 독점법 이렇게 놓으면 이건 안 되겠죠? 서신 송달 독점법에 의해서 이것은 독점하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편법 제2조 1항에서 누구든지 제1항,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면 직업으로 하지 못한다 이거.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서신 송달 독점권이 국가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우편의 특성은 국가가 한다잖아요. 국가가 하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신 송달 독점법이다 이거. 법에서 정해졌다 이겁니다. 국가만 하라고 서신과 관련된 송달은. 그러나 은행 업무라든가 금융 업무라든가 택배 업무는 독점 아닙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하는 것은 재신관서에서 하는 것은 서신에 관련돼서만 독점하고 있다는 것.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또 많이 틀리세요. 독점권의 이상은 서신이다 딱 한 점 밑줄칩니다. 서신이라는 의사 전달을 위해 특정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달을 말한다. 다만 신문, 정기 간행물, 사적, 상품 안내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문이라든가 정기 간행물, 사적 이런 것은 우리가 서신으로 볼 수 없다 이거. 서신 안에도 좀 약간의 사생활적인 측면에서 좀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여기까지 하고 6시간 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